때는 조선 후기, 충청도 어느 한적한 황토골 마을. 곱상한 외모에 스물 남짓한 젊은 과부, 서윤아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넓은 기와집에서 홀로 적적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양반 가문의 딸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남편이 급병으로 세상을 뜨자 그녀의 삶은 빛을 잃은 듯 고요하고 외로웠습니다. 뽀얀 피부와 슬픔이 깃든 깊은 눈망울, 단정하게 빗어넘긴 검은 머리카락은 그녀의 청초한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했지만 그늘진 얼굴에는 외로움과 삶의 고단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녀에게는 오랫동안 집안일을 도와온 늙은 머슴, 상구 아범이 있었습니다. 충직했지만 병석에 눕게 되자 윤아는 새로운 머슴을 구해야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머슴살이를 자청했지만 하나같이 인상이 험악하거나 눈빛이 음흉하여 윤아는 쉽사리 마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날 고민하던 끝에 마지막으로 한 청년을 더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툇마루에 청년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마님. 소인의 이름은 제복이라 합니다요. 고개를 든 제복이라는 청년은 20살 남짓, 다부진 체격에 건강해 보이는 구릿빛 피부, 순박하면서도 맑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아는 제복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을 헉 들이마셨습니다.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그녀의 남편, 이서방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아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죽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낯선 청년에 대한 묘한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제복이를 새 머슴으로 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제복이는 윤아의 기대 이상으로 성실하고 부지런했습니다. 농사일은 물론 집안의 굳은 일도 묵묵히 해냈으며 성품이 순박하고 정직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윤아는 제복이가 집에 들어온 후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죽은 남편과 너무나 닮은 그의 모습 때문에 자꾸만 눈길이 갔고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밭에서 땀 흘려 일하고 돌아온 제복이가 마당 우물가에서 우통을 벗고 등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방에서 나오던 윤아는 그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제복의 단단한 어깨와 울퉁불퉁한 등 근육, 힘줄이 선명한 팔뚝은 젊은 사내의 건강한 매력을 물씬 풍기고 있었습니다. 윤아는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황급히 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세차게 뛰었고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윤아는 살며시 문틈으로 제복이가 목욕하는 모습을 다시 훔쳐보았습니다. 어쩜 저리 몸이 단단할 수가. 그리고 죽은 서방과 어찌 저리 똑 닮았을꼬. 젊은 과부의 가슴속 깊이 잠들어 있던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윤아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제복의 건장한 모습과 죽은 남편의 얼굴이 겹쳐 보이며 마음이 심란해졌습니다. 며칠을 번민하던 윤아는 결국 어떤 결심을 한 듯 제복이를 불렀습니다. 제복아. 오늘은 일을 마치거든 장에 좀 다녀오너라. 마님. 무엇을 사올까요? 마침 자수 놓을 실과 고운 비단이 떨어졌으니 좋은 것으로 좀 사오너라. 그리고 오는 길에 주막에 들러 술도 두어 돼 받아오너라. 알겠습니다요, 마님. 제복이는 해 진력해야 일을 마치고 황토골에서 읍내장터까지 먼 길을 다녀왔습니다. 곱디 고운 자수실과 비단, 막걸리까지 사서 돌아오니 이미 사방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가 마님의 안방으로 향하려는데 부엌 쪽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한 제복이는 혹시 무슨 일인가 싶어 부엌 문틈으로 안을 살짝 엿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안에서는 윤아 마님이 옷을 홀딱 벗은 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더운 물로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달빛과 등잔불에 비친 마님의 하얗고 매끄러운 속살과 풍만한 몸매는 난생 처음 여인의 알몸을 본 제복이의 심장을 터질 듯이 뛰게 만들었습니다. 제복이는 얼굴이 화끈거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황급히 자신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제복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때 밖에서 윤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보가 왔느냐? 사온 것은 안방으로 가져오너라. 제보기는 어색함을 감추며 심부름한 물건들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방에는 이미 정갈하게 차려진 술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녀오느라 수고했다. 이리 와서 앉아 한 잔 들 거라. 아이고, 마님. 소인 같은 하찮은 머슴놈에게 어찌 이리 과분한 술상까지 차려주십니까요?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내가 온 뒤로 집안일도 잘 되고 농사도 풍년이니 내 고마운 마음에 술 한 잔 사주는 것이다. 사양 말고 편히 들 거라. 마님이 손수 차려준 술상 앞에 앉은 제보기는 감격에 겨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마님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나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유나가 따라주는 술을 제보기는 거절하지 못하고 홀짝홀짝 받아 마셨습니다. 평소 술이 약한 데다 긴장까지 한 탓에 금세 취기가 올랐습니다. 알딸딸한 기분에 바라본 마님의 얼굴은 오늘따라 유난히 더 아름답고 아찔해 보였습니다. 조금 전 훔쳐본 마님의 아리따운 알몸이 떠오르자 제복의 심장은 다시 한번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복의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술기운을 이기지 못한 제복이는 그만 술상 앞에 꾸벅꾸벅 졸다가 옆으로 픽 쓰러져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아니, 여가. 제보가, 일어나 보거라. 할 일을 놔두고 벌써 잠이 들면 어떡하니? 큰맘 먹고 목욕까지 하고 술상까지 차려 유혹하려 했는데 정작 제복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골아떨어져 버렸으니 말입니다. 유나는 허탈함과 민망함에 잠든 제복이를 원망스럽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복이는 낯선 잠자리에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자신이 마님의 안방에서 잠든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자신의 옆에 속옷 차림의 마님이 곤히 잠들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람? 내가 감히 마님께 무슨 짓을 한 것이야? 술김에, 오메, 난 이제 죽었구나. 제복이는 지난밤의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지만 자신이 술에 취해 마님을 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고 도망치듯 안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아침밥도 거른 채 새벽같이 밭으로 나가 정신없이 일만 했습니다. 마님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한편 제복이가 나가고 난 뒤 잠에서 깬 유나 역시 허탈하고 민망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에 제복이가 저토록 놀라 도망치듯 나갔으니 필시 자신이 그를 덮치려 했다고 오해했을 거라 생각하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동선마저 피해 다니며 서먹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나가 점심 광주리를 들고 밭에서 일하는 제복이를 찾아갔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유나의 노력이었습니다. 아니, 마님. 어찌 마님께서 여기까지 점심을 직접 챙겨 오셨습니까요? 소인이 황송해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침도 거르고 나와 일하는 것 같아서 내가 직접 챙겨왔느니라. 어서 먹거라. 제복이는 마님이 차려온 정성스러운 점심을 먹으며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양반가의 마님이 천한 머슴을 위해 손수밥을 챙겨주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님, 정말 잘 먹었습니다요. 우리 마님 음식 솜씨는 천하일품이십니다. 맛있다니 다행이구나. 오늘 일 끝나면 깨끗이 씻고 내 방으로 오너라. 씨암탈 한 마리 잡아놓았으니 저녁 같이 먹자꾸나. 아이고, 마님. 이놈에게 무슨 씨암탉까지 잡아주신단 말씀이십니까요? 소인은 정말 복이 많은 놈인가 봅니다. 마님이 돌아가고 난 뒤 제복이의 두 눈에는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을 이토록 아껴주고 챙겨주는 마님을 위해 뭐든 해야겠다고 다짐하며 더욱 신나게 바치를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일을 마친 제복이는 몸을 깨끗이 씻고 마님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안방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큼직한 씨암탉 백숙과 함께 푸짐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서 와 먹거라. 마님.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요. 제복이는 염치불구하고 맛있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술이 없었습니다. 지난번 제복이가 술에 취해 잠들어 버린 것을 생각한 유나가 일부러 술을 내놓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마님은 앉아 계셔요. 밥상은 소인이 치우겠습니다. 아니다. 밭에서 일하느라 피곤했을 테니 너는 쉬고 있거라. 상은 내가 치울 것이니. 마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복이는 재빨리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밥상을 치우고 난 제복이는 안방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자신의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참으로 쉽지가 않구나. 제복이는 어찌 내 마음을 이리도 몰라준단 말이냐. 유나는 또다시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술을 먹이면 잠들어 버리고 술을 안 먹이면 너무 순진해서 덤벼들 생각을 안 하니 도대체 어찌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유나는 밤마다 제복의 탄탄한 근육질 몸매를 떠올리며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홀로 된 과부의 외로움과 젊은 육체의 갈망은 더 이상 참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유나는 이전보다 훨씬 더 과감한 방법을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깊은 밤, 유나는 굳게 마음먹고 제복이의 방문을 살며시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복이는 여느 때처럼 드르렁드르렁 교란하게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유나는 가슴 두근거리며 그의 옆에 살포시 누웠습니다. 하지만 제복이는 마님이 옆에 누운 것도 모른 채 미동도 없이 잠만 잤습니다. 유나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팔을 제복의 가슴 위에 살며시 올려보았습니다. 그래도 제복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코만 골 뿐이었습니다. 답답해진 유나는 이번에는 자신의 허연 다리를 들어 제복의 가슴팍 위에 철푸덕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제복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힌 유나는 아예 제복의 몸 위로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제복이는 여전히 세상 모르고 코를 골며 잠만 자는 것이었습니다. 제복아. 잠시만 눈 좀 떠보거라. 유나가 속삭이며 그의 어깨를 흔들어 보았지만 그는 그저 몸을 뒤척일 뿐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복이는 한 번 잠들면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드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얘가 뭔 잠을 이렇게나 깊이 잔단 말이야. 에휴, 오늘도 글렀구나 글렀어. 유나는 허탈한 마음에 한숨을 내쉬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찾아왔던 제복이의 방에서 조용히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처절하게 실패했지만 이상하게도 제복이가 밉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한 동거가 이어지던 어느 날 평화롭던 유나의 집에 불청객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험악한 인상의 왈패 대여섯 명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와 곧장 안방까지 쳐들어온 것입니다. 내년이 서유나 과부렸다. 살고 싶거든 조용히 따르는 게 좋을 것이다. 아니, 내 놈들은 누군데 이리 무례하게 남의 집 안방까지 함부로 들어오는 것이냐. 우리가 누구인지는 알 필요 없다. 내년이 가진 노른자위 땅 문서와 집 문서만 순순히 내놓으면 곱게 보내주겠다. 내 땅 문서를 내놓으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인연이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좋은 말로 할 때 내놓지 않으면 아주 험한 꼴을 당하게 될 것이다. 왈패들이 유나를 겁박하며 금방이라도 해코지할 듯 위협하는 순간 마침 밖에서 일하고 돌아오던 제복이가 안방의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황급히 뛰어 들어왔습니다. 이놈들! 감히 마님께 무슨 짓들이냐? 아니, 이놈은 시킨 일 하나 제대로 못하고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것이냐. 내 놈이 진작에 땅 문서만 빼돌려왔어도 우리가 이렇게 직접 나설 일은 없었을 것 아니냐. 억쇠의 말을 들은 유나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복이가 왈패들과 한패였다니. 죽은 남편을 닮은 외모와 순박한 모습에 마음을 주고 심지어 몸까지 허락하려 했던 자신이 너무나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사실 억새 패거리는 유나가 새머슴을 구한다는 소문을 듣고 땅 문서를 빼돌릴 목적으로 처음부터 제보기를 의도적으로 접근시킨 것이었습니다. 내 놈이 바보처럼 일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니까 우리가 나선 것 아니겠냐. 저리 썩 비켜 있거라. 두모. 그래도 마님을 욕보이는 것은 뭐야? 이놈이 쌍놈 주제에 감히 과부를 좋아하기라도 한 것이냐. 그래서 일부러 땅 문서를 안 가져온 게로구나. 괘씸한 놈. 내 놈부터 아주 손을 봐줘야겠다. 왈패들은 제복에게 달려들어 무자비하게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복이는 수적으로 불리했지만 유나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제복의 코에서는 피가 터져 나왔고 온몸은 피멍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제복이는 쓰러지면서까지 왈패들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며 유나를 보호하려 애썼습니다. 분노한 왈패들은 쓰러진 제복이를 더욱 사정없이 짓밟았습니다. 그만하거라. 내어주겠다. 문서를 내어주겠단 말이다. 진작 그럴 것이지. 꼭 험한 꼴을 당해봐야 말을 듣는다니까. 억새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유나에게서 땅 문서와 집 문서를 빼앗고 강제로 계약서에 지장까지 찍게 했습니다. 관아에 고발해봐야 아무 소용없을 것이다. 괜히 일을 시끄럽게 만들면 그때는 내년 몸뚱이도 온전치 못할 줄 알아라. 왈패들이 사라진 후 유나는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제복이를 부축해 방으로 옮겼습니다. 제복이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준 그의 모습에 연민과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제복이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자신을 걱정스럽게 내려다보는 유나의 얼굴을 본 제복이는 죄스러운 마음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합니다요. 많이 미안한 줄 알면 되었다. 몸이 낫거든 내 집에서 나가거라. 제복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겨우 몸을 추슬러 걸을 수 있게 된 제복이는 유나 앞에 섰습니다. 많이 소인은 이제 가보겠습니다. 부디 몸 건강히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요. 돌아서는 제복이의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천한 자신에게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해주고 따뜻한 정을 베풀어준 마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그녀 곁을 떠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떠나가는 제복이의 뒷모습을 보며 유나 역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죽은 남편에게조차 주지 못했던 마음을 제복에게 주었건만 그 시작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제복이를 떠나보낸 유나는 깊은 슬픔과 함께 앞으로의 막막한 현실에 대한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땅과 집을 모두 빼앗겼으니 당장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유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관아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황토골 마을을 다스리는 박사또에게 유나는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사또나리, 억울한 일을 당하여 나리께 고하나이다. 왈패들이 집에 들이닥쳐 저의 전 재산인 땅과 집 문서를 강제로 빼앗아 갔나이다. 저런 험한 일을 당했구려. 내 자세히 조사를 해볼 터이니 그만 돌아가 있으시오. 사또의 미지근한 반응에 유나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일단 그의 말을 믿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예상대로 왈패들이 또다시 유나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분명히 관아에 가봤자 소용없을 거라 말했을 텐데. 기어이 사또를 찾아갔겠다. 내년이 정녕 죽고 싶은 것이냐. 이번 한 번만 봐주겠다. 하지만 한 번만 더 관아를 찾아가면 그때는 내년 목숨은 없을 줄 알아라. 유나는 온몸이 떨릴 정도로 겁이 났습니다. 왈패들이 자신이 관아에 다녀온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필시 사또와 한패임이 분명했습니다. 며칠을 기다려도 관아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빼앗겨 당장 먹을 양식마저 떨어져 가자 유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사또 나리. 제 땅을 빼앗아간 왈패들은 어찌 된 것이옵니까? 그놈들이 밤낮으로 소인의 집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데 어찌하여 관아에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내 조사해보니 문서에 찍힌 지장은 모두 정상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소. 아무런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단 말이오. 그것은 놈들이 강제로 찍게 한 것이옵니다. 어찌 증거가 없다고 하십니까? 소인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놈들이 계속 저를 찾아와 해코지를 하는데 왜 잡아가지 않으시는 겁니까? 부인의 말만 듣고 아무런 물증도 없이 죄 없는 사람을 잡아들일 수는 없는 노릇니요. 이만 돌아가시오. 사또는 냉담하게 유나를 쫓아냈습니다. 유나는 억울함과 분노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법도 정의도 모두 자신을 외면하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유나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왈패들이 또다시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잔인했습니다. 내년이 기었고 또 관아를 찾아갔겠다. 이제 더는 용서하지 않겠다. 왈패들은 유나를 마당으로 끌어내 사정없이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유나는 온몸에 심한 타박상을 입고 고통 속에 신음했습니다. 집문서까지 내놓아라. 본래 집만은 남겨두려 했건만 내년이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구나. 그것만은 안 된다. 제발, 집까지 빼앗기면 나는 어디서 살란 말이냐? 그러게 왜 자꾸 일을 만드는 것이냐. 잠자코 조용히 살라고 했지 않느냐. 왈패들은 유나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결국 집문서마저 빼앗아갔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유나는 결국 한겨울 추위 속에 맨몸으로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유나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자신이 살던 집 담벼락 아래 쪼그리고 앉아 서러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많이 익숙한 목소리에 유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떠났던 제복이가 어느새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님께서 집까지 빼앗기셨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요. 우선 소인의 집으로 가시지요. 너는 신경 쓰지 말 거라. 마님, 소인이 마님을 속인 것은 100번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마님을 배신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요. 맹세코 소인은 이제부터 마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믿으시고 우선 소인의 누추한 집에서 잠시 기거하시지요. 제복이의 진심 어린 눈빛과 말에 유나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제복이가 자신을 속인 것은 사실이지만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주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유나는 제복이의 손을 잡고 그의 작은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소인의 집이 비록 초라하지만 잠시 비바람을 피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마님의 재산을 되찾아 드릴 때까지는 소인이 집에 오지 않을 것이니 부디 마음 편히 계셔요. 제복이는 유나를 자신의 집에 들인 후 곳간에 쌀독을 가득 채워놓고는 다시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유나는 제복이가 밉기도 했지만 그의 진심과 배려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자신의 신세가 너무나 처량하고 억울하여 밤마다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한편 유나를 떠나보냈던 제복이는 그 길로 마을을 떠나지 않고 왈패들과 박사또의 뒷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처음으로 인간적인 따뜻함을 느끼게 해준 유나를 위해 반드시 그녀의 재산을 되찾아 주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얼마간의 조사 끝에 제복이는 억쇠가 유나에게서 빼앗은 땅 문서와 집 문서를 박사또에게 상납했으며 그 대가로 사또는 왈패들의 불법 고리대금업과 온갖 악행을 눈감아 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사또와 왈패들이 한통속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제복이는 전공법으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박사또의 환갑 잔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복이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잔칫날 제복이는 허름한 차림으로 사또의 집에 잠입했습니다.
잔치로 집안이 북적이는 틈을 타 그는 유나의 문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안방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제복이는 안방의 부인들을 밖으로 유인할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그는 몰래 별채 뒤로 돌아가 마른 볕단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이야. 불. 어서들 피하세요. 갑작스러운 화재 소동에 안방에 있던 부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하여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 틈을 타 제복이는 뒷문으로 안방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는 서둘러 안방 구석구석을 뒤지며 유나의 문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문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진 제복이는 더욱 필사적으로 찾다가 벽장 안 깊숙한 곳에서 자물쇠로 단단히 잠긴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틀림없이 이 안에 문서가 있을 것이다. 제복이는 그 상자를 품에 안고 몰래 빠져나와 멀리 달아났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러 상자의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상자 안에는 땅 문서는 없고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작은 금불상 하나만 덩그러니 들어 있었습니다. 제복이는 허망함에 땅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또의 집에서 나온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었는가? 사또날이 대게 불이 난 틈을 타 도둑이 들어서 갑오로 내려오던 금불상을 훔쳐갔다지 뭔가. 쯧쯧, 세상 말세로다. 잔칫날에 그런 험한 일을 당하시다니. 그 말을 들은 제복이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자신이 훔쳐온 금불상이 바로 사또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갑오였던 것입니다. 제복이는 이 금불상을 이용하면 유나의 문서를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후 제복이는 유나가 머물고 있는 자신의 초가집을 찾아갔습니다. 마님, 소인이 시키는 대로 글 한 장만 써주시겠습니까요? 유나는 제복이가 불러주는 대로 종이에 글을 써주었습니다. 제복이는 그 글을 작은 쪽지로 만들어 화살촉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밤, 아무도 몰래 사또의 집 담장 너머로 그 화살을 쏘아 보냈습니다. 날이. 웬 화살이 날아와 꽂혔나이다. 하인의 보고를 받은 박 사또는 화살에 매달린 쪽지를 펼쳐보았습니다. 쪽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유나 과부의 땅 문서, 집 문서, 그리고 계약서까지 모두 보름날 밤 자정, 마을 뒤 선앙당 고목나무 아래에 가져다 놓아라. 만약 약속을 어기거나 주변에 개미 새끼 한 마리라도 보인다면 내 놈의 갑오는 영영 찾지 못할 것이다. 사또는 쪽지를 보고 경로했습니다. 그는 쪽지의 내용대로 보름날 밤, 유나의 문서를 선앙당 고목나무 아래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몰래 수십 명의 관졸들을 선앙당 주변 곳곳에 매복시켜 범인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날이 밝도록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사또가 고목나무 아래를 확인해보니 밤새 가져다 놓았던 문서, 보따리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해괴한 일이란 말이냐? 분명 밤새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감시했거늘. 어떻게 문서가 사라졌단 말이냐? 여봐라. 당장 주변 산소까지 샅샅이 뒤져 범인을 찾아내라. 사실 문서를 가져간 것은 제복이었습니다. 그는 사또가 더들놓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보름날이 되기 이틀 전부터 미리 선앙당 안, 아무도 찾지 못할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또와 관졸들이 밖에서 밤새 지키고 있을 때 그는 숨죽이고 기다렸다가 사또가 문서를 놓고 간 것을 확인한 후 새벽녘에 몰래 빠져나와 문서를 챙겨 다시 은신처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며칠 후 박 사또에게 또다시 화살에 매달린 쪽지가 날아들었습니다. 이번 쪽지에는 놀랍게도 잃어버린 갑오, 금불상이 숨겨진 장소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바로 왈패 두목 억새의 소굴 안, 비밀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쪽지에는 마치 내부자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위치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사또는 이제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왈패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갑오를 훔쳐 숨겨놓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분노에 차 관졸들을 모조리 이끌고 억쇠의 소굴로 쳐들어갔습니다. 아니, 사또 나리. 어인 행차십니까? 이놈들. 내 이놈들의 배은망덕한 짓을 다 알고 왔다. 감히 내 뒤통수를 찾았습니다요. 사또 나리. 내 이럴 줄 알았다. 내가 내 놈들 뒷배를 봐주었거늘 감히 내 갑오를 훔쳐. 여봐라. 여기 있는 놈들 한 놈도 남김없이 모조리 포박하라. 아니, 나리. 저희는 정말 모르는 일이옵니다. 저것이 왜 여기서 나왔는지 저희도 알지 못합니다. 왈패들은 모두 포박되어 관아의 옥사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또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왈패들에게 잔혹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혹독한 고문을 견디지 못한 왈패들은 결국 자신들이 금불상을 훔쳤다고 거짓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왈패들이 모두 옥사에 갇히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제보기가 낯선 양반 한 명을 데리고 옥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옥사를 지키는 관졸에게 무어라 속삭였고 관졸들은 순순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형님, 그간 안녕하셨습니까요? 내 이놈. 내 놈이 어찌 여기에. 형님, 진정하시고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분은 한양에서 오신 사헌부 감찰 나리이십니다. 형님께서 억울하게 옥에 갇히셨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직접 모시고 왔습니다요. 그러니 사또에게 당한 모든 비리와 억울함을 이분께 소상히 아뢰시면 형님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헌부 감찰이라는 말에 억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령 제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단 말이오. 그대의 말이 사실이고 그에 합당한 증자가 있다면 마땅히 정상 참작하여 억울함을 풀어줄 방도를 찾아볼 것이오. 그러니 숨김없이 모두 말해보시오. 억쇠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박사또가 자신들을 이용해 윤하를 비롯한 힘없는 백성들의 재산을 어떻게 빼앗았는지, 불법 고리대금업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어떤 뇌물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증거가 될 만한 장부들을 어디에 숨겨두었는지 등 모든 비리를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억쇠의 충격적인 증언을 들은 사헌부 감찰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는 즉시 억쇠가 말한 장소들을 급습하여 박사또의 온갖 부정부패 증거들을 찾아냈습니다. 사또가 빼앗은 땅과 재물은 윤하의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온갖 악행을 저질러 왔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며칠 후 사헌부 감찰은 박사또를 즉시 파직하고 한양으로 압송해 갔습니다. 탐관오리 박사또는 다시는 황토골 마을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모든 일이 해결된 후 제보기는 품속에 고이 간직했던 문서들을 들고 윤하가 있는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마님,